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네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시험. 아마 지금쯤 슬럼프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은 슬럼프가 옵니다.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갑자기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데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시기에 많이 옵니다. 잘 극복하시고요. 좀 그러면 분위기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좀 노는 것도 괜찮아요. 완전히 놀아보면 그래서 여행하는 게 괜찮겠죠. 저도 뭐 시험 끝나면 거의 여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 이유는 여행 가면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내가 강의하는 게 진짜 행복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강의만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시험에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해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협회 1문제, 교육제도 1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1문제, 수수료도 매년 나오진 않지만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거 가져오셨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문제 나왔더라고요. 이번 모의고사에 9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6문제 정도는 출제될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 보고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운 게 좋은 문제라고 했죠. 쉽게 내는 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 용어정의. 용어정의가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번에 모의고사 1번에 용어정의 나왔던데,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보조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보조하는 자 해가지고 단순한 업무, 현장 안내 이런 말 없다고 X였죠. 1번에.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모의고사니까 그거 한번 고통받아보고 한번 더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틀렸다 하더라도 1번 문제인가 모의고사 1번에 1번이었죠.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는. 뭐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딱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용어정의는. 용어정의라는 것은 그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정의 할 필요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민법의 부동산, 학개론의 부동산, 이게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이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래서 신고 대상은 이제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만 해당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이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이고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신고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개공의 경우 해제신고 하여야 한다. 이번에 모의고사에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죠. 개공은 모의고사 보는데 문제 기억나요? 해제신고 개공은 할 의무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해제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3년 4년 후에 소송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취소되고 해제되는 게.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계약하면 성사시키면 끝이지 3년 동안 4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해제했는지 취소됐는지 무효됐는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줄 수는 있어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줄 수만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다. 국가 등도 해제신고 의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잖아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요것도 틀렸네요. 5% 이걸 제가 또 발견을 못했네요. 5%가 아니고 10%로 바뀌었다고 했죠. 5%가 10%로 바뀌었습니다. 10% 요거 10%로 고치시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개가 신설됐습니다.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월 18일 날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제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 대상이고요. 광역시나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다. 양평군은 신고해야 되지만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벌칙을 또 유예했더라고. 1년 윤석열 정부에서 1년 유예했는데 또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또 발표했죠. 또 1년간 더 유예하겠다고. 처벌하지 않겠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단 신고 의무는 있는데 처벌만 안 하는 거예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처벌은 과태료 부과하는 걸 1년 또 유예했다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유예했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규정은 있는데 다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 1년간. 앞으로 1년간.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여기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인데요. 외국인 특별히 예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나 매매계약의 경우는 30일입니다. 매매계약은 30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경우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암기 프린트 27번에 군문, 자, 야 네 군데에서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요번에 모의고사에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뭐 5일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X로 나왔죠. 인간은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행복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첫사랑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살아요. 괴로워서. 다 잊어버리니까 행복한 거죠. 자, 허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나왔는 것 같은데 5년 후 만약에 허가구역 끝나고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죠.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시도지사의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재지정만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아마 모의고사 이번엔 있을 거예요. 이거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도 제가 내드렸는데 7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X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이게 오타가 저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상계약 또는 예약 사진 좀 찍으세요. 예 하지 말고 빨리 찍어. 이거 찍으라고 사진. 이거 오타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야 돼. 이거 고치라고. 빨리 찍어요. 그래서 유상계약 및 예약입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위반 시 무효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 면적 나왔죠. 면적.
주거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답이 녹지던데 녹지 250인가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200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고. 초과 이하는 허가 안 받고요. 면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주거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등은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2년, 4년, 5년 있으니까 의무기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업, 축산업, 농업 전부 주택용지 다 2년이죠. 2년? 네, 2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32번에 동그라미 6번. 암기 프린터 가지고 이번에 내일 모레 특강할 때 이거 암기 프린터 요약집 기출문제집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는 내드릴 겁니다. 또 다른 자료는 내드리는데 기출문제집하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야 돼요. 오늘 10문제도 다 기출문제예요. 사실 기출문제는 아마 쉽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거 모의고사 1번처럼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요. 어렵게 일부러 틀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걸 정확하게 연습을 자꾸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와서 낯설고 처음 보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어떤 남자한테 조용남 씨한테 물으니까 어떤 여자를 최고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처음 만난 여자 이러더라고요.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가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계속 보던 게 중요하다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위반했을 때 허가 위반하면 무효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입니다.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개략적인 거 다 말했고요.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이란 토지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등이라고 하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분양권이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외국인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매매계약만 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외국인도 매매계약했으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포함한다 했으니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만 임대차 신고하고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신고는 안 하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주택.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인데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급계약은 뭐냐면 근공도시,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나요? 근공도시, 빈산주택, 근공도시, 빈산주택, 근공도시, 도시, 여긴 도시, 근공도시, 빈산주택, 빈산주택, 근공도시, 빈산주택 12번 맞아요? 예,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즉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신고해야 된다고요? 분양받은 날로부터 30일이네. 근데 처음 분양받으면 여러분들 신고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엑셀 파일로 그 부동산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우리 그 수분양자들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서류에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이에요. 신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이 많이 있죠. 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지 다 압니다. 건축법은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축법 X입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적용 규모가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이죠. 건축법은 30호 30세대 미만 29세대까지는 건축법 적용되죠. 그래서 전원주택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되고요. 건축법이 규제가 강합니까? 주택법이 규제가 강합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비쌉니까? 전원주택이 비쌉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나? 아파트, 빌라 같은 거는 건축법 적용되죠? 그럼 빌라가 비쌉니까? 아파트가 비쌉니까? 물론 고급 빌라,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는 빌라가 비싸죠. 빌라 아예 엘리베이터도 세대당 따로 있고 이런 거는 비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거 공동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비싸죠. 아파트가 규제가 더 강하죠. 그래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다고 해도 동과 동 간의 거리, 건축법은 거의 뭐 한 1m, 2m도 안 떨어져도 되잖아요. 옆집하고 고시원 이런 걸 보면 바로 보면 막 옆집에서 옷 벗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잘 안 보이죠. 인동거리, 동과 동 간의 거리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세대 이상이면 어린 놀이터 이런 거 있어야 되고 100세대가 넘으면 노인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요. 세대수가 많으면 뭐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이러면 유치원 같은 것도 뭐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삶의 질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신고 안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또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만 신고하지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신고 안 한다 했죠?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도 신고합니다. 즉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3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5번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그리고 요즘 시험에는 이 30일을 내면 30일 암기를 좀 했는데 계약일, 잔금일 이런 걸 바꿔버리면 더 헷갈린다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잔금 치른 날로부터,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다만 직거래인 경우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일 때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개공이 신고합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직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신고 필정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즉시라는 말 쓰는 건 딱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휴업을 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야 된다. 다시 돌려줘야 된다. 말 한 번 있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즉시 한 번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했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즉시.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그 즉시 2번밖에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하고 신고 필정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해제됐으면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제 안 됐으면 해제 신고할 필요 없죠. 해제 등이 됐을 때만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단 국가 등이나 개공의 경우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해제 신고 해줄 수는 있다. 부탁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 중개거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고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정은 신고관청이 검정을 한다. 그리고 검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신고관청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다운계약서 적었다 이런 게 적발되면,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요약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2명 그러면 같이 왔는데 1명 숨어 있어야 되냐, 적발되면 처벌받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법조문에는, 법조문이 아니라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게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신고한다고요. 국가 등이 하는 게 아니고.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요, 단독으로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모두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중개하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개업공개사들 경우 거의 100%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공동중개한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중개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누가 하겠어요? 매도측 개업공개사, 매수측 개업공개사 중에서? 그게 불문율이더라고요. 관행이더라고요. 법에는 없는데 관행상 전부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다 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걸 전부 다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해요. 그럼 매수측 개업공개사는 그냥 가서 전자서명을 하면 돼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안 하면 신고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처벌받아요. 그럼 매도측 개업공개사는 빨리 전자서명하세요, 지금 신고했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가만 내버려두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500만 원 이하가 되려 30일 넘어버리면.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암기 요약집은 111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제가 암기 프린트 가지고 있으면 80점 받는다 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이거 자금 조달 계획 나온 거 기억나요? 모의고사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문제지. 봅시다. 그러면 가져왔으면 몇 번에 있어요 지금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에 있네요. 4번에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고요. 29번에 4번 주택법이 아니고 이게 지금 건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상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세요. 그 건축법이라고 고쳐져 있나요? 주택법으로 되어 있나요?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주택법 되어 있어요? 건축법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옛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모의고사에는 주택법 되어 있는데 건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맞게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암기 프린트 거기 13번에 2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 법인이 주택 취득하는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투기과일지구이면 금액과 상관없다고요. 5억인데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서 X죠.
금액과 상관없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잖아요.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29번에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인 경우에도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2개 제출해야 돼요. 신고서를. 법인의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친구 요번에 저번 주 토요일 날 동창회를 했는데 친구가 제네시스 90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 줄게 묻더라고요. 그럼 또 대답 그래서 1억 8천밖에 안 한다던데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1억 8천이라 하더라고 신형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운전 아무나 보험 되냐 물어보니까 임직원만 된다 이러더라고. 법인차라서. 법인차니까 뭐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도 다 법인카드로 넣고. 그 법인이면 그만큼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법인은. 그래서 법인이 편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돈이 좀 많으면 개인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인이 편법으로 투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경우 취득세도 지금 12%죠. 법인.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아직은. 법인 12%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 대신에 법인세 내는 법인세도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도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또 특수 이해관계 있는 사람하고 즉 내부 거래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주택 취득 신고서를 하나 더 내야 된다. 그 법인 등기 현황 신고해야 되는 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분양권 이거는 옛날 다운계약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은 뭐 다운계약서는 물론 적을 수 있는데 신고할 때 이거는 그지 법인 장부에 딱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를 다운할 수는 없다고요. 내가 뭐 4억에 분양받았으면 그 분양한 사람 장부에 4억에 분양했다고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3억에 샀다고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건 아예 분양권인 경우 법인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4억인데 피는 프리미엄은 속일 수 있겠죠. 4억 분양받아가지고 피가 2억 붙었는데 뭐 피를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분양가 자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매도자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자금 필요한 거죠. 조달하는 거죠.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 목적,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투기과일지구에서 제가 분양받아 봤습니다. 지금은 해제됐는데 제가 지금 1년 넘었는데 분양받을 때 그 투기과일지구에 받으니까 분양받아도 증빙자료 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3년 후에 입주할 건데 그때 돈 지금 어디서 다 지금 통장 잔고증명서 내냐 이렇게 했더니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출 받으면 된다. 중도금 대출 받는다 하고 계약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사실 계약금만 내면 한 해분만 낼 돈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은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연봉 3배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 어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소득이 너무 적으면 대출 같은 거 받기는 또 힘들어요.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하면. 자,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즉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이상,
근데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증빙 자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이용 계획도 뭐 세 줄 건지 아니면 뭐 회사 사옥으로 이용할 건지 이용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고요. 아까 29번 모의고사 29번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라고 했잖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근데 이번에 문제 그 아까 29번에 4번은 5억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해서 X죠. 투기과열지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모든 거래,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고요. 이게 2020년 10월 27일 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이 있었어요. 금액이. 근데 옛날 거는 알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 바뀐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요약집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요약집 113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비지분 거래인 경우 수도권 소재 토지의 경우 1억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정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돈 되는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돈 되는 게 주택하고 토지에 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뭐 호텔, 펜션 이런 거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가 같은 거는 잘하면 뭐 아주 비싼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신도시 상가 이런 거는 거의 10년간 공실되는 경우 많죠. 지금도 배고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공실률이 30%가 공실이에요. 위례 신도시 가도 상가 거의 공실이에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30% 가까이 공실이에요. 신도시는 한 10년간 입주하고 10년간. 그러니까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상가 같은 거 신도시 상가 분양대가니까 7%에서 10% MGM 주더라고요. 6억짜리 분양대행하면 1,000만 이상 받는 거예요. 분양대행 업체가. 자, 지분거래인 경우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를 수도권 등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이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실거래 가격 지분거래라도, 그래서 비수도권은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무조건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한다고요. 수도권인 경우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지분거래는 얼마 이상? 1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격은 제외한다. 토지라고 하면 나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건물이 있는 거는 주택이면 주택이 있으면 주택 자금조달계획은 제출하겠죠. 그래서 나대지가 더 비쌉니까? 아니면 건물 있는 땅이 더 비쌉니까? 어디가 더 비싸요? 그건 알 수 없죠. 좋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게 비싸겠죠. 오히려 뜯어내고 다시 지으려면 차라리 나대지가 낫겠죠. 최유효 이용을 하려면 나대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 뭐 63빌딩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빌딩 있는 게 더 비싸겠죠. 나대지로 있는 땅보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론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뭐 필지가 더 면적이 크냐, 획지가 더 큰 넓은 개념이냐 물으면 뭐가 더 넓은 거예요? 획지, 필지 중에서? 그것도 알 수 없어요. 한 필지가 임야 같은 거는 뭐 엄청나게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바뀐 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는 아마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드린 10문제에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우리 모의고사에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나왔잖아요. 자,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하는 게 있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다. 방문 신고는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및
밋이라는 걸 쓰는 거는 오직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밋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제출은 1인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뭡니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계약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중개거래면 계곡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 없고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중개거래일 때는 계공이 신고 의무 있습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직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죠.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방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할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기 신분증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신분증인데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있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으면 될까요?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자필서명, 누구 자필서명이 이게 거래 당사자 자필서명이죠? 이것도 거래 당사자 신분증인데 그럼 당사자 둘 다 해당되냐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해당되냐고요? 아니면 매수인만 해당된다, 매도인만 해당된다? 답은?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출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작성 대행이 아니고 제출 대행이죠.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1인. 그 한 명, 둘 중에 한 명이 제출하면 되니까 그 제출하는 사람 그 서명 또는 날인 받으면 된다고요. 자필 서명 위임장 받으면 되고 신분증 사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로 누가 대행을 하냐면 법무사들이 대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등기할 때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죠. 그럼 법무사들은 누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걸만 받고 있더라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매도인 것만 받아도 됩니다. 제출 대행이니까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한다 했잖아요. 아무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법인을 대행한 경우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계공을 대행하는 경우는 소공만 가능하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공이 대행을 하는 경우 소공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공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공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산기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 이 사람이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돼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직업적으로 맨날 가야 되는데 등록증 사본 맨날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고 필정 발급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전부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출된 때에 신고 필정을 발급한다. 제출 안 하면 발급 안 한다. 신고 필정 발급을 안 하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가태료예요. 가태료.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리고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다.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30일.
해제 신고 의무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각각 부과한다고요. 매도인 매수인 두 명 다에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입증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고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 가능.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 등이 해제 신고 가능. 요 문제 나왔잖아요. 가능인데 해야 된다. 우리 모의고사 30번에 2번 보세요. 30번에 2번. 모의고사 30번에 2번이 답인데요. 왜 틀렸어요? 맨 뒤에 개공이 해제 신고 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할 수 있다. 가능이잖아요. 가능.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그 이유는 개공이 해제, 무효 취소 해제되는지 모르잖아요. 취소 소송해가지고 3년, 4년 소송 걸려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따라다니면서 취소됐냐, 그때 계약한 거 어떻게 됐냐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손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해제되는데 해제 신고 좀 해달라 하면 해줄 수는 있다. 이게 오늘 문제 나왔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자, 그 다음에 제출 대행인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자계약 썼으면, 인터넷으로 계약했으면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그냥 해제해버리면 해제 신고서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 수 있다. 주지사 종목, 요약집은 115, 116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14번, 15번에 있습니다. 14번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오늘 그 문제 내드린 거 10문제에 보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정정 가능하다. 인적사항 정정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정정 안 된다고요? 주지사 종목. 자,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 없고, 그럼 어디다 어떻게 정정하냐면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은 오타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거래 가격도 정정이 안 됩니다. 가격 정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금액 잘못 적었네, 고칠게요 해버리면 처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날짜 잘못 적었네, 고칠게요. 정정하면 되잖아요. 이래버리면 처벌 못 하죠. 그래서 계약 날짜 이런 거 정정 안 된다고요. 이름, 성명 같은 것도 정정 안 되죠. 성명 바꿔버리면 제가 매수인데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으로 정정을 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그럼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 정정도 안 되고 그러면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정이 안 되면 그럼 잘못 적기는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 정정이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한데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정 안 되는 게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정정하는 방법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증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암기 프린트는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5번. 변경 신고,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의 경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시작.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단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 B, C 3명이 공동 매수인이었는데 4명으로 정정은 안 되고요. 2명으로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매수인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4명으로 추가하는 건 안 돼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은 됩니다. 정정은 안 되는데 부동산 등의 면적, 가격, 기한인데 가격은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도 변경 가능한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므로 방문 신고는 안 되고 전자문서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후 하면 X가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